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판의 본질 또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결혼하시죠? 예, 28일이니까 한 2주 남았나요? 아이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뭐 좀 좋은 있었죠. 환경에서 결혼하시면 좋은데 세상 분위기는 요새 별로 좀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제 결혼식 분위기도 이 축하나 축제에서 투쟁으로 뭐 결의대회를 하는 거예요? 좀 네. 컨셉을 많이 바꿔서 결혼식 빙자 결의대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희한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회 개원식을 늦게 했어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왔는데 꼭 왔는데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안 왔다. 왜 안 온 겁니까? 글쎄요. 솔직히 뭐 개원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들이 꼭 왔는지도 사실 제가 기억도 안 났는데. 네네. 그러니까 두고 보니까 왔으니까 별 네. 사고 없이 그냥 네. 지나가니까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기억이 났는데 네. 같은데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이제 아주 나쁜 방식으로 지금 판을 엎어치기를 하려고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 때 발언할 때도 사회 반란 세력, 반역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데 반국가 세력. 네. 반국가 세력을 얘기할 때도 점점 좀 더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뭐 네. 국가 기밀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세력을 이 검찰 수사를 일단 원점 타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 나오고 있는 계엄령까지 저는 검토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완전히 이 판 자체를 헌정 질서를 엎어버리는 준비나 각오를 하고 있어서 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국정 운영도 엉망진창이고 지지율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을 꾀하는데 반전이 국민들에게 잘 보이고 무슨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판을 엎는 방식일 수 있다. 혹시 대표님 이런 건 어떠세요? 그 전날 국회 개원식 전날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대표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누구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꺼내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네. 저는 준비했을 거라는 뭐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까지 떠드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계엄령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충돌을 점점 극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네. 멀쩡히 잘 지냈는데 계엄령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충돌을 이제 가속하는 거죠. 그러려면 국회에 개헌 안 나오는 게 맞죠. 개헌식에. 예. 근데 현실적으로 계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 2분의 1 이상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 의석만으로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단 속셈일까요? 계엄 이전에 아마 검찰 수준의 계엄을 하겠죠. 군사 계엄 이전에 거의 이제 이런 걸 뭐 공포 정치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 공안 정치라 그러나 네.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검찰 수사로 정치권을 거의 휩쓸어서 발목을 붙잡은 다음에 계엄을 가니까 이론적으로는 180석이 모이면은 과반이면 계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꽉 붙잡아 놔가지고 네. 검찰 투상 못하게 해서 이탈을 시킨다거나 저 여당의 약점잡혀 사람 이탈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집시법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거의 제한을 하잖아요. 이제 네. 언론 출판 이제 집회를 제한시킬 때 네. 그걸 이용해서 체포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이론적 계획들은 세워놨을 겁니다. 실제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 때 저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 연사로 나갔는데 한 2월 넘어가면서 2월 넘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게 그냥 인용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네네. 처음에는 주로 안보단체 일각에서만 계엄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3월 초 넘어갔을 때는 거의 전체가 체험단체 거의 전체가 계엄령 선포를 요구를 해서 태극기 집회가 거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것처럼 뭐 보일 정도로 거의 뭐 솔직히 말씀 뭐 저 하나 빼고는 다 계엄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탄핵 반대로 시작했는데 탄핵 반대가 기조가 아예 바뀌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그 탄핵 소추 중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게 가능해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이 할 수 있으니까. 황교안 대통령 대행한테 계엄을 선포하라고 아주 강력한 요구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쪽 세력들하고 저랑 많이 충돌했었는데 저 그때도 저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계엄을 해봐야 그때도 이제 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계엄은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언론 집회는 제한이 되니까 언론 집회 제한을 어기는 부분들을 순식간에 체포해서 정리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계엄을 했다 이거야. 계엄하면은 야당이 집회 나올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하라고. 곧바로. 뭐 그때가 다 잡아버리면 된다. 다 잡아들이면 현행범 체포라면 형사소송법상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으니까 영장이 없어도요. 48시간 안에 샥 해버리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당시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때랑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찰을 동원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박근혜 지금처럼 원활하게 동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현실적으로 아니 이 국회로 본회의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무슨 수로 군인이 체포하냐고 내가 이제 강력히 반박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 계엄을 검토 단계만까지 들어갈 정도의 실질적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기무사에서 검토만 했을 뿐이죠.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었을 거랍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검찰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뭐 하위 파트너니까 뭐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충분히 한 몇십 명 정도는 꼼짝 대상 못하는 이 캐비넷 정도를 만들어놨을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이 관련 수사도 다 그 일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국회 과반으로서 계엄 해제는 막을 수 있다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보다. 야, 근데 2024년에 우리가 변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주제가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네요. 근데 저는 그 8년 전에도 서글펐는데 왜냐하면 그 법리로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런 검토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은 이 태극기 세력들이 막 이 난동을 부리고 이럴 때 계엄 간다는 얘기고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그럼 촛불 세력이 폭동한다 하면 계엄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짠 거 자체는. 근데 그 당시 계엄령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헌재 자체를 우리가 계엄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군사정권을 만든다는 수준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 보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라고요? 계엄하자 이런 얘기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어디서 그래요? 이봉규 TV 어제인가 오늘도 나왔는데 그 정광훈 목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왜 계엄령을 떠들고 있느냐. 계엄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한다, 계엄을. 계엄을 자체를 한마디로 좌파들이 두려워하니까 계엄을 해야 된다, 해서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당시 탄핵 집회 때,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계엄하자고 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윤석열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계엄 뭐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마라, 뭐 금시초문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허물어지네요 일단. 저는 뭐 그건 사실 아니죠. 왜냐면은 그 세력이 지금 가장 윤석열을 지키는 탄탄한 지금 지지층이고. 그쪽 세력들이 어느새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장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계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갔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아마 중심으로 이 계엄 검토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또 레거시 미디어만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극우 유튜버 세계에서는 또 아스팔트 너무나 태극기- 자연스럽게 예. 늘 하던 얘기는 예, 늘 하던 얘기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이제 그때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제 네. 들어보면은 군사 정권에 대한 여전한 향수와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 좌익들이 너무 판을 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을 떠나서 그냥 옛날처럼 한번 그냥 군인들 왕창 들어와서 그냥 군합발로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겹쳐서 실제로 이 충분히 이제 또 윤석열의 성향이나 네. 이번에 또 그 국방장관 그 김용환의 이 스타일로 볼 때 얼마든지 검토하고 이 실행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저 충암고 1년 선배죠. 그 국방부 장관, 새로 국방부 장관이 됐던 김영헌 경호처장도 했는데 이 사람의 존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아마 계엄령 때문에 이 사람이 국방장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예, 그걸 준비하기 아니 위해서. 근데 그런 얘기는 되게 흉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전 너무 일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려야 되겠다. 네, 일반 네. 시청자들에게. 다들 에이 설마 아무리 윤석열 계엄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아니다. 아주 네. 일상적으로 이 보수 내에서는 계엄 얘기가 나오고 계엄에 대해서 보수는 거부감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에 군사 정권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을 하면 하명하지. 예, 별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하면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를 끌어내가지고 네.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뭐 탈환하든지 연장하든지 그렇게 사고 방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그런 사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의료 자체가. 대란도 예.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는 스타일 보면은 이미 계엄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이상하잖아. 야, 이대로 가면 정권 저 3년 못 채울 텐데. 네. 근데 이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 판으로 그냥 엎어버리겠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검찰 수준의 계엄으로 몇 개 끌고 가다가 확 친다. 예. 그런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정권 기반도 허물어지는 위험한 짓 아닐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뭐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네. 실패할 거라고 보는 거는 객관적 인식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객관적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할 거라고 보고 밀어붙이면은 어쨌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이제 정권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참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적어도 7, 8년 이상 네. 계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계엄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어색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단체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네. 보수 단체들이 이제 수많은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줬을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이제 검사 정권 특성상 이게 딱 맞아 떨어지고 싹 잡아들이고 계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뭐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변 대표님은 그 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뭐 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법 탄탄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정권이 연장이 돼도 전임 정권과 후임 정권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창출을 해도 네. 김대중에서 노무현 넘어갈 때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북선거 특검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결국 이상득 씨가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이게 이 이명박이 박근혜 탄핵에 참여하는 빌미가 됐는데 저는 문재인 세력은 자기들이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사람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세력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예를테면 박지원이나 윤건영이나 네. 정청래나 네?
어떻게 당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할 수 있냐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폐륜론이죠. 그 폐륜. 그 폐륜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윤석열이는 우리가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상한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상적인 정권 교체였으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로 안 본다는 거예요, 문재인 세력은. 네.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아이돌이다. 우리는 안 건드리겠지. 근데 이제 건드리니까 네. 이 전혀 이제 비상식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뒷모습 보여주고 이상한 사진 보여주고 우산 들고 있고. 원래 정권을 뺏겼으면 이미 올 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둥절하는 거야 어리둥절 이거 이러냐. 근데 저는 급한데 아니 급하면은 정권이 연장해도 전임 정권 칠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은 지금 계엄을 준비하는데 문재인이고 뭐고 쳐야 될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같이 이 조작날조 수사하고 권력에 줄서고 이런 짓거리 한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검사 3,000명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우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나도 한번 저래봐야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뭐 개인기로는 윤석열보다 나으니까 나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각 직업마다 물론 이제 평범한 검사들 있죠. 평범한 검사들은 아유 조용히 수사하다가 그냥 변호사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 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피가 흐르는 애들은 전주지검이든 인천지검이든 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하나만 걸려봐라 그냥 끝장내서 우리가 먹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네. 검사들 내에서 무슨 차장 검사가 뭐 밑에 후배 검사들에게 요즘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위해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검찰 내에서? 다들 나도 한바탕 한번 해봐야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네네. 이상직을 전주지검에서 벌써 한 3년째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상직 이미 사법 처리를 했죠. 그렇죠. 이상직을 수사하는데 이상직 입에서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캐비넷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 있었던 이창수가 이걸 가지고 어필해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출세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창수가 출세하러 가면서 야 대충 이제 좀 정리해라 덮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밑에 후배들에게 전주검 후배들에게. 네네. 이상직 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출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고 뭐고 윤석열이 끝까지 문재인의 의리 지킨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근데 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던지 어쨌든 이창수는 그 정도에서 적당히 멈추고 기다려라 이랬는데 밑에 검사들이 너만 출세하면 다냐? 우린 칼이 없냐? 더 돌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은 좀 타이밍은 빠른데 어차피 계엄으로 한바탕 해야 되니까 야, 오케이 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되겠다 싶은 게 언론 보도 중에는 그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뇌물죄 사건을 전주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받아서 가져갈 거다. 왜냐면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전주지검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네. 더 터뜨리려고 그러는 더 터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문재인 치는 거 상당 부담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윤석열 거 갖고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전면전할 때는 아니라 전략적 판단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속도나 범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주지검이 말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용기 100배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마 가져가도요. 가져가도 이상직에 대한 전주에서 수사한 것들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대해서 인정을 해야 저는 이 범 문재인 플러스 민주당이 인정을 해야 될 게 그렇게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로 이용해 먹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주인을 물어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사 세력들의 저런 윤석열 한동훈이 곳곳에 깔려 있다. 어디서 갑자기 주인을 물러 덤빌지 모른다는 거고 이건 언제 어느 때 또 김건희를 또 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면은. 이제 검찰 원래 들깨들은 그래요. 그렇죠. 아무나 물어요. 지 필요하면 배고프면. 근데 이 범죄 혐의도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좀 뭐랄까 모욕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딸 그 조선일보에서는 뭐 그 다혜 씨를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느낌이 이렇게 참 문재인 잘난 체하더니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계속 의도적으로 풍기는 거죠 검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무리한 제가 볼 때 완전 조작날조 왜곡 수사를
다 추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 그냥 추인을 해줬기 때문에 범죄의 범위가 그냥 완전 고무줄처럼 늘어나가지고 네. 예전에 그 같았으면은 뇌물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뇌물죄로 막 그냥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정유라하고 박근혜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유라가 독일에서 삼성 말을 탄 게 왜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냐 여기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말을 못 꺼내 답변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대면서 야 정유라 박근혜도 공동체로 먹였는데 문다혜 문재인이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 가지고 검사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든지 이런 정도의 뇌물죄가 되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뭐 그 이전에 재단에 들어간 돈을 뇌물로 또 600을 뭐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단으로 출연금을 모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성남FC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송영길 대표죠 먹사연 재단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남을 공격하고 남을 검사들이 칠 때 박수 친 그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검사들은 누구든지 죄를 덮어씌울 수 있는 막강한 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촛불 이후에 그 촛불의 열기, 촛불의 여망이 사실은 국가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이를테면 연금개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수기하면서 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대로 촛불의 열기를 다 쏟아붓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 후과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요 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서 그렇죠. 본인이 야 내가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은 검찰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누구라도 그냥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이 처벌이 셉니까? 여기에 다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코에 걸면 예, 코걸이. 판례를 그렇게 네. 만들어놨어요. 판례 네. 자체를 네. 지금 이번에 박근혜하고 뭐 국정조사 수사하면서 모든 판례를 뇌물죄든지 직권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그냥 아무나 갖다 대면 해놓고 이렇게 검사들에게 칼을 줬으니 이 칼을 준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냐요. 그럼 처음에 그 칼을 사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또 뭐 법무부 장관 크게 뭐 역할을 안 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그런 정권 초기의 인사들도 성찰을 해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지금 특히 저 조국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원천적인 책임을 기자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억울한 건 사실이고 사실인데 의미가 없어요. 예, 네. 다들 억울해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만든 검찰에게 이렇게 큰 칼을 쥐어줘서 네. 이번 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저는 계엄이 자꾸 구체화되는 것도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검사들이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곧 계엄이에요. 사실 따지면은.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질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면 사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거 올가미가 계속 좋아집니다. 네. 바로 튀어나와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은 자 문다혜가 이번에 억울하다고 튀어나오니까 바로 정유라가 튀어나왔잖아요. 네. 네가 억울하면 나는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수사에 당한 사람들이. 근데 그 최종적인 책임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책임이지만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조국이랑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까지 보여주는 자세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만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 억울한 거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데 특히 촛불의 열망을 적폐 수사로만 집중시키게 했던 거는 좀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촛불의 네. 열망이 어디로 갔냐? 검찰의 칼로만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쪽에 에너지로 보충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검사들의 권력만 10배 이상 커져가지고 이제부터 검찰 쿠데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게 민주주의 판이니까 검찰 권력을 어떻게 쪼갤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형집행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국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아니 문재인 네. 정권이 검찰 개혁한다고 입으로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근데 입으로는 검찰 개혁 떠들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무지막지한 칼을 줘서 니네 마음대로 잡아들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매불쇼에 나와서 네. 판사 그 사법농단대에서 수사를 할 때
자기들은 정확히 잘못된 것만 잡으라고 그랬는데 판사 막 200명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판사 정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왜 지금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다 당시에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 할 때 그때 그럼 윤석열 날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판사들을 장악해가지고 진짜 보수 인사 200명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에게 조인트 까인 판사들이 역할 안 했겠어요? 윤석열이가 영장만 치면 다 영장 나오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판사들을 조인트 깠으니까 나오지 않았겠냐는 거. 그때 박수 치지 않았냔 말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조국 교수의 말인, 조국 대표 말인데 윤석열이 너무 일을 잘한다. 시켜보니까 너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판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른바 조국부터 그 친문 인사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아이고, 그게 지금 뭐 이를테면 저도 며칠 전에 법정연금에 대한 토론회 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연금되다시피 한다, 가택연금처럼 이런 사태로도 연결된 거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조국 사태로도 연결된 거고. 본인들이 이제 근데 본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당했죠. 네. 저는 그때 제가 조국 대표한테 편지를 3통을 보내고 제가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네. 당신만 억울하다 얘기하지 말고 그때 이미 200명 구속됐었거든 보수인사들이. 다 들여다봐라 할 때 아직도 안 들여다봐요. 아직도 안 들여다보고 그러면 어떤 꼴이 되느냐. 이재명, 조국, 문재인 3명은 윤석열, 한동훈은 다른 수사는 다 잘했는데 우리 3명만 억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먹히겠냐고. 그 대표님 민경욱 씨 뭐 또 가세연 등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 지지난 총선 때. 네. 21대 국회의원 21대 선거. 2020년 총선 때 이 가세연 등 보수 유튜버들은 그때가 미래한국당이었던 것 같더라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그다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 200석을 얻을 거라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네네. 막 이 후원금 모으다가 막상 100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그래서 세게 부정선거 걸었죠. 써가지고 그 부정선거 해결한다고 60억 모으고 뭐 민경 나눠주고 하는 게 이게 뭐 사실 딱 녹취로 다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저하고 소영근 대표가 정리를 해서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아니 경찰청. 청이죠. 서울지방경찰청. 검찰로 저희 절대 안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첫째 이 판단 기준은 액수예요. 네. 액수가 되게 한 3천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주로 구속 여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이나 추징금인데 지금 이 가세연이 저지른 이 부정선거 재검표 비용을 당협위원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40여 명의 돈을 뿌렸습니다. 네. 60억을 가지고 한 명당 최소한 2~3천만 원 이상씩 뿌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 총액이나 명수나 1인당 액수나 전부 다 구속이 될 만한 액수들이 아니 있죠. 그리고 그럼 자기들이 챙긴 게 굉장히 또 많겠네요. 아마 횡령과 네. 이제 사기죠. 그건. 네, 중간에서. 네, 이 재검표로 후보자들에게 주겠다고 돈 모으고 지들이 거의 내가 볼 때 절반 이상 꿀꺽하고 네. 사기 횡령 플러스 알파. 근데 이거는 이 4년 전에도 제가 고발했는데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수사 안 했습니다 그때. 왜? 강용석이 그때부터 윤석열하고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 강영석은 동기니까. 네, 네. 그래서 일찌감 측부터. 네. 이번에 그러면은 소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금 1년 반째 끌고 가면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총 액수는 6천만 원이에요. 네. 그거를 총 7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나눴었다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뭐 이런 때인데. 예. 소위 당대표 선거 얘기하는 거죠. 성형길 대표.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 중에서 네. 정말 경미한 액수예요. 왜냐면은 이 당대표 선거할 때는 다른 선거 때는 대통령 선거라 그러면은 600억 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후원금을. 이거는 후원금 모으는 제도가 없어. 네. 당대표 선거는. 각자 돈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럼 그 20여 명이 소영길 대표하고 상의하지 않고 누구 하나 스폰서 끌고 와서 6천만 원을 받아서 나눴었단 말입니다. 이게. 네. 이거는 공직선거도 아니고 당내 선거고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무죄가 나가도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늘 하던 관행이었고 이거는 사실 뭐 뭐 액수도 큰 거 아니고 밥값이나 한 거죠. 뭐 나와봐야 벌금형 네. 해가지고 하면 되는 문제를 벌써 소영길부터 포함해서 윤관석 현역 의원을 그리고 뭐 돈줄 댄 사람 뭐 한 6~7명을 구속을 시켜서 지금 네. 수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와 비교했을 때 가세연의 이 문제는
왜 수사를 안 하냐 이거죠. 구속기구 뭐고 떠나서.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지금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뭐 수사 똑바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수사 안 하면 이거 특검으로 가야죠. 네. 또 하나 놀부가 그 놀부 부대찌개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냐 제 단골인데. 보쌈 단골입니까? 네. 이런 놀부죠. 놀부 대표의 김용휘 씨 이분 누굽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대통령실에서 사진 작가로 근무하면서 그 김건희가 왜 윤석열이 어디 해외 가면은 왜 사진이 김건희 중심으로 나오냐. 네네. 그 주범이에요. 그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채용해서 대통령실에 갖다 둔 전속 사진사. 아니, 채용 과정을 김건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맨날 논란이 일으키는. 왜 김건희 중심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냐. 네네. 그랬죠. 윤석열이 저쪽에 있고 김건희 중앙에 있고 네. 그 논란이 일으키는 그 담당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안정권이라는 그거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유튜브 있어요. 양아치 유튜브. 뭐 누구네 집 앞에 가서 막 문재인 사정 못된 짓 가서 하고 그냥 쌍욕하고 그리고 뭐 구속되거나 그랬죠. 구속된 거죠. 네네. 그자의 친 누나가 바로 요 사진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취업이 된. 그랬었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의 전체적인 유튜브 관리를 누가 했냐면 김건희 쪽에 했습니다. 네네. 유튜브 관리는 김건희 고모가 있어요. 고모가요? 네, 김건희 친고모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그쪽 채용도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 했겠죠. 네. 유튜브나 영상 부분들을. 그럼 이 모든 게 사실상 지금 그 안정권의 친누나도 그렇고 사진사도 김건희 인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김건희가 딱 내가 거기서 채용했다는 그런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네. 그 세력 관리를 김건희 쪽에 했기 때문에 범 김건희 인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민간 기업인 놀부보쌈 부대찌개 CEO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연관도 없을 거 아니에요. 경영에서 어떤 사진만 찍어 평생 사진만 찍은 사람이 네. 이거는 이런 게 뇌물죄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뭔가 지금 그 이상직 그 이스타항공에 취업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쁘잖아요. 무슨 이스타항공 자회사야 뭐 직원 4명짜리를 우리가 했는데. 상식적으로 놀부 부대찌개 이 프랜차이즈고 아니 꽤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저도 자주 가는 데인데 이쪽 경영이 사진사가 대표 CEO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거는 CEO로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는 뭐 정권에서 실제로 정권에서요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들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 뭐 전무 상무 많이 찍어줍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사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정권 다 그래요. 어느 정권 다 그러는데 최소한 분야는 맞춰가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신용은 낸다. 그래서 뭐 경제를 좀 안다 그러면은 금융권에 가는 거고 법을 좀 안다 그러면은 뭐 노법 가든지 해가지고 막 들어갈 때 그래도 이게 뭐냐는 욕은 안 먹을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인터넷 전문가다 그러면은 뭐 KT 가는 경우 서다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사진사가 부대찌개 회사로 가는 경우는 이건 진짜 예를 들면 어느 정권에서도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겁이 없는 거네요. 겁이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분명 그럼 받아들인 이건 또 뭐냐 놀부 보쌈찌개. 뭔가 이거는 약점이 뭐 세무조사 걸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합리적 의심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도 오늘 없죠? 이게 뉴시스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뉴스가 시작됐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언론사면은 놀부 쪽에다가 취재를 들어가겠죠. 아니 이 사람 사진 찍는 사람이 어떻게 프랜차이즈 식당 아니 우리 지금 변 대표님은 사진 찍는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진 찍는 분들이 이를테면 홍보 분야나 이렇게 다 전문 영역이 있는데 놀부 보쌈은 아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댓글 난리가 났는데 놀부 보쌈 가는 사람들이 주로 30, 40대 애들인데 직장인들인데 그러니까 서민적인 대중적인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겠냐고 여기를. 저만 해도 여기 가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앞으로 좀 안 가게 그냥 되죠. 의도적으로 뭐 이런 뭐 보이콧이 아니라 그냥 안 가는 거야 열받으면은. 찜찜하죠. 안 가는 거야. 가기 전에 김건희 생각이 이게 김건희가 뒤를 봐주는 회사라고 하면 가냔 말이야. 그러니까 난 놀부보쌈도 이해가 안 돼. 놀부보쌈도 이거 꽤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심하게 약점 안 걸리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거 개입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뉴스토마토가 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영선 의원 지역구 옮겨라 어쩌고 일단 어느 정도 사실일까요?
근데 이게 선거 때는 굉장히 김건희 씨가 침잠했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안 지냈잖아요. 보였었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현직의원들에게 이거 보여주면서 어머나 하소연해가지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는데 김영선 씨는 사실 무근이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뉴스토마토가 지금 몇 명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정권 비판하는 기사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예 증거 없이 이런 기사 쓴다? 아니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2명의 현역 의원이 그거 봤다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녹취나 이런 건 가지고 있겠죠 기자가 당연히. 그러니까 맹탕은 아닐 거예요. 여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보령 그 갔다가 거기서 뭐 술 마신 기사 써가지고 네. 하여튼 완전히 정권에 찍혀 있거든요. 네. 일단 김건희 관련된 내용이 썼다는 얘기는 웬만한 그래도 정황 증거 없이는 못 쓸 겁니다. 그렇죠. 이런 데가. 네. 근데 김영선 씨는 전 무근이라 그러고 근데 저는 뭐 뉴스토마토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고 김웅 전 의원이 검사 출신. 네. 엄청나게 개입했다.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소리 너무 파다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그쪽 범 여권선에서는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좀 터져 나오는 시점이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본물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정권이 힘이 있다고 또 특히 배경이 검찰이니까 그렇지만 개입했다면 예를 들어 김건희 씨 때문에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김건희 씨 때문에 낙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슬 입이 간지러울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계엄령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계엄의 그런 징후가 나오는 거니까 네. 어느 쪽이 더 빨리 나오냐 뭐 그게 중대한 쟁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 사진 보고 굉장히 화나신 분들이 많은데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자 보낸 거 누구 손님 보낸 거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감사 이것도 정권 붕괴 조짐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건데 그러면 임요한 씨는 뒤로 자기 지인들 챙기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의사로서 또 세브란스 아닙니까? 의사로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야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근데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지인들만 챙기고 좋다고. 나중에 해명은 지인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그게 무슨 해명입니까? 아니, 지인이 아니면 지금 응급실 못 가서 지인인가? 네. 이제 막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응급실 못 가서 몇 명 죽어나가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거를 조사라도 하든지. 지금 사람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이분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다만 많은데. 이제 네. 얼마나 지금 응급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는 입증이 돼버렸죠, 이 사람 때문에. 그렇죠. 네. 임요한 정도 백이 있어야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안 움직이죠. 네. 아니 근데 의료개혁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까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안 하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한다는 건 좀 황당해 보여요. 아직 먼 미래에다가 지금 의사들 뭐 3만 명을 더 보충해도 응급실을 안 간다는 건데. 네. 그 3대 업종 안 간다는 건데 3만 명이고 30만 명이고 글로 안 가는데 무슨 장기 6개월 버티면 이긴다? 그래서 참 정권 붕괴와 계엄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래서 참 네. 살벌한 상황입니다. 살벌한 상황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 지금 정권의 행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뉴스 보기도 싫다 이런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총선 때 이렇게 좋은 지형을 만들었는데도 정치권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실 시민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계엄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변희재 대표 말씀 가슴에 와 닿고요. 챙길 건 챙기면서 또 우리 스픽스와 함께 마키아벨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 오른쪽에 경성 한우 추석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추석 선물을 저거로 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한우 먹을 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명절 때라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성 한우와 함께하는
추석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결혼 얼마 안 남고 굉장히 바쁠 텐데 결혼식 날까지 결의대회를 하겠다는 우리 변희재 대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변경 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천만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